디지털 올리웨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복습을 하고 오늘 배울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1.6장 사인드 바이너리 넘버에 대해서 했었습니다. 바이너리 넘버 시스템에서 음수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사인드 매그니튜드 방법, 1의 보수 방법, 2의 보수 방법 등을 배웠었습니다. 사인드 매그니튜드 방법은 어떤 그 비트가 있으면 그 비트의 제일 앞 비트가 어떤 이런 비트가 있으면 이 제일 앞 비트가 사인을 나타내는 비트가 됩니다. 0이면 보통 그 이분 그 양수고요. 1이면은 음수를 표현하는 그런 표현법인데 직관적으로 이 값이 어떤 값인지 양수인지 음수인지 판단하기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계산을 하거나 할 때는 상당히 불편한 그런 포맷입니다. 자, 1의 보수 방법하고 2의 보수 방법이 있는데 1의 보수 방법은 만드는 방법이 어떤 값이 입력됐을 때 그 값을 그냥 반전시키면 됐고요. 2의 보수를 이용한 방법은 반전을 시키고 낫을 취한 다음에 제일 하위 비트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0, 1, 1, 1이라는 이런 숫자가 있다라고 했을 때 1의 보수를 만드는 방법은 그냥 단순히 1, 0, 0, 0을 만드는 것인데요. 자, 이렇게 하면 원래는 어떤 주어진 비트가 있으면 이 값을 표현할 수 있는 이 값 자체를 표현할 수 있는 이 최소 비트 수 플러스 한 비트 더 확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0을 하나 더 붙이는 게 좋겠죠. 이렇게 해서 실제로 1의 보수 만든 건 이렇게 되고요. 2의 보수 만든 거는 여기에 플러스 1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 1, 0, 0, 1이라는 값이 0, 0, 1, 1, 1의 이제 2의 보수 표현법이 됩니다. 이 값은 7이라고 이게 7이고요. 이 값은 마이너스 7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2의 보수를 사용을 하건 1의 보수를 사용하건 하여튼 어떤 보수를 사용할 때는 뭐가 중요하다? 처음에 내가 몇 비트 시스템을 쓰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버스 시스템이 버스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면 그렇게 쓰면 되고 정해져 있지 않다면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충분히 담을 수 있을 만큼의 비트 수를 먼저 정하고 그 비트 수보다 한 비트 더 주면은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실제로 값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부호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따지면은 사인드 매그니튜드 방법하고 좀 비슷하게도 보일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값을 표현하는 방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두 방법은 차이가 많습니다. 자, 이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 바랍니다. 여기는 이제 연산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덧셈을 하건 뺄셈을 하건 양수건 음수건 상관없이 이제 2의 보수를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가 모두 올바르게 나온다라는 것을 이 예제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6과 13이라는 것을 다양하게 변형시키면서 결과를 확인했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것들은 이 연산에 이용되는 값과 결과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연산에 이용하는 값과 결과가 있는데 이때 비트 수에 대한 이제 그 주의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덧셈을 하건 뺄셈을 하건 지금 입력값이 a 플러스 b를 하는데 이게 5비트고 이게 5비트면 이제 결과는 6비트입니다. 6비트입니다. 이제 결과를 z라고 하면 이거는 6비트가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2의 보수 표현을 이용을 해서 이 a 빼기 b를 한다 라고 하면 이게 원래 5비트고 5비트였으면 2의 보수를 쓰려고 하면 이게 6비트가 되고 얘도 6비트가 될 거고요. 이게 6비트가 되니까 이 결과는 7비트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요런 그 비트 수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하드웨어를 처음 그 설계하기 전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를 해서 버스의 크기를 정해 두어야 됩니다. 간혹 가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연산을 하는데 어떤 뭔가 연산을 하는데 A, B라는 이제 입력이 들어가고 이제 Z라는 출력을 만든다고 합시다. 근데 실제로 Z가 필요한 건 뭐 10비트인데 근데 Z가 대체로 거의 9비트만 결과가 나오고 10비트는 진짜 하루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다라고 하면 그냥 Z를 9비트로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0비트로 나올 때는 그냥 약간 에러나게 그냥 해버리고 그냥 시스템에 비용을 고려를 해서 9비트로 그냥 만드는 거죠. 이게 한 비트 느는 게 뭐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들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드웨어가 굉장히 커집니다. 한 비트 늘어나면. 요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와 연결된 여러 회로들이 다 커지게 되는데 운이 없을 경우에는 이 한 비트 때문에 등치 큰 하드웨어가 하나 더 붙기도 하고 그래요. 그 비트 처리하려고. 그래서 이제 요런 일이 발생을 하면 결정을 해야 되는 이제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10이 자주 안 나오는데 이런 10비트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아주 섬세한 하드웨어를 만들어서 다 모든 결과에 대해서 올바르게 동작을 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이거 자주 안 나오는데 가끔 결과가 깨져도 상관없지 않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뭐 가끔 잡음도 들리고 그렇죠. 약간 말이 깨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크게 그 문제에 대해서 막 불만을 갖거나 이 전화기를 막 바꿔야겠다고 생각을 하거나 이러진 않죠. 그런 겁니다. 가끔 발생하는 이런 오차나 에러는 사람들이 워낙 관대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전자제품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그런 관대함을 이용을 해서 이런 거 정도는 우리가 포기하자. 비용이 3분의 2밖에 안 드니까 이 9비트만 가자.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제 고급 전자 부품, 전자기기 같은 경우는 비싼 거 이런 것들은 다 고려가 돼가지고 아주 안정적인 그런 시스템 운용이 가능하게 그렇게 설계를 처음에 할 거고요. 그런 차이가 있겠죠. 하드웨어 설계하다 보면 이런 문제에 많이 봉착합니다. 항상. 자, 그리고 이제 픽스드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는 경우에 부호 확장을 어떻게 해줘야 되고 연산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요. 먼저 픽스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디까지가 소수점이고 어디까지가 프랙션이고 어디가 인티저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약속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지금 3.5니까 여기 한 자리만 프랙션이고요. 그리고 12.625에서는 네 자리가 이렇게 소점입니다. 근데 지금 요 3.5가 마이너스 3.5니까 2의 보수로 바꿨습니다. 바꿨고요. 마찬가지로 소수점 자리는 2의 보수로 바꿨다고 해도 동일합니다. 같은 자리가 2의 보수 자리가 됩니다. 네, 이거는 바꿔놓은 거죠. 예, 바꿔놨습니다. 미리. 이제 이때 이제 곱셈에 대한 인코딩을 해서 이렇게 파셜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요게 처음에 1이니까 1001을 이렇게 썼는데 이제 부호 비트를 이때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냥 써줬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부호 비트를 확장하는데 어디까지 하냐면 부호 비트를 이게 지금 4비트고요. 얘 같은 경우가 1, 2, 3, 4, 5, 6, 7, 8비트니까 4비트 곱하기 8비트 하면 12비트의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비트까지 이 부호 비트를 확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결과가 나옵니다. 예, 이걸 빼고 한번 여러분들 결과를 계산을 해보면 엉뚱한 답이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제 0은 0을 확장하면 되고요. 다시 1001은 다시 2를 확장을 합니다. 2의 보수 확장하는 거 저번 시간에 우리 했었는데요. 제일 앞비트를 확장을 하면 됩니다. 0이면 0을 확장하고 1이면 1을 확장을 합니다. 소수점 이하는 무조건 0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없는 값이니까 그냥 0을 확장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다 여기까지 부호 비트를 확장하고 나면 이제 이 파셜 프로덕트를 리덕션하는 과정을 거치고 최종 두 개의 파셜
프로덕트가 나왔을 때 마지막 이렇게 파이널 에디션을 하면 최종 곱셈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지금 파셜 프로덕트가 되게 많고 비트가 크죠. 12비트나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 예, 그래서 곱셈기 같은 경우는 부호 연산을 하게 되면 너무너무 그 연산량이 많기 때문에 곱셈에는 곱셈을 빨리 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존재를 해요.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이제 부스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스 멀티플리케이션. 이 부스 멀티플리케이션의 기본적인 컨셉이 뭐냐면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a 곱하기 1111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a로 이진수인데 그냥 간단하게 썼어요. a 이렇게 계산을 해야겠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1111은 뭐랑 같냐면 10000 빼기 2라고 똑같죠. 그래서 a 곱하기 10000 마이너스 1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는 4개에 대한 덧셈을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2개만 하면 됩니다. a하고 이제 마이너스 a. 이런 어떤 그 디지털 시스템에서의 그 바이너리 넘버의 특성을 이용을 해서 곱셈의 그 파셜 프로덕트의 개수를 줄이는 알고리즘이 이제 부스 멀티플리케이션 알고리즘입니다. 이 부스 멀티플리케이션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이 부분이 부호 비트 확장된 거죠. 그래서 이 부호 비트 확장을 하면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복잡해 보이는데 요즘에는 디지털 시스템이 커가지고 뭐 128비트 곱셈도 있고 막 256비트 곱셈도 있고 막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호 비트 확장하면 시스템이 그 멀티플리케이션이 너무 커져요. 멀티플라이어가 곱셈기가 등치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요곳에서도 그 뭐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만 요거의 그 원리를 잘 따져보면 몇 개의 일만 써주면은 계산이 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또 계산을 확 줄입니다. 그래서 곱셈기의 그 크기가 원래 이렇게 계산하던 거를 조그마한 크기로 줄여가지고 계산을 해냅니다. 사람들이 그 아주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좋은 것들을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뭐 이것도 같은 거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복습을 하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픽스드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나타냈는데 플로팅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은 이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어렵고요. 여러분들이 플로팅 포인트로 어떤 숫자를 지정한 다음에 뭐 C 언어도 좋고요. C 언어로 더블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더블로 A는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만든 다음에 이걸 계속 곱하거나 뭐 제곱을 하거나 좀 해보면 컴퓨터 금방 그 멈춰버려요. 요즘에는 윈도우가 좋아가지고 멈추지는 않고 중간에 이제 계산 못하겠다고 에러 뜨고 그냥 끝내는데 그 윈도우 7 같은 경우는 이런 정도 숫자 더블로 되어 있는 플로팅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반복하게 되면 컴퓨터가 금방 힘들어합니다. 막 제곱하고 막 숫자가 계속 커지면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 모든 디지털 시스템은 그래서 플로팅 포인트 연산에 굉장히 취약하고 그래서 픽스드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을 가능하면 하려고 합니다. 자, 픽스드 포인트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보면은 이제 인티저 부와 이제 프랙션 파트가 이렇게 있는데 이 두 개의 이건 여러분들 뭐 생각 안 해도 되고요. 이 두 숫자의 비트 수만큼 결과가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그 오타라고 했죠. 20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2. 자, 그리고 실제로 실전에서는 이 곱셈으로 나온 비트를 다 쓰지 않고요. 내가 유효한 값이 들어있는 부분만 잘라서 쓰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실제적인 응용 분야를 보여주려고 요거를 넣었습니다. 요렇게 잘라 오려면 어느 부분이 소수점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내가 일정한 크기의 데이터 지금 요거랑 똑같이 만들었는데요. 입력한 데이터와 동일한 형태로 해서 내가 계속 어떤 연산을 하면서 그 데이터의 포맷은 유지하면서 계속 이 데이터를 전파해 나가고 싶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 내용 1.7부터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너리 코드인데요. 바이너리 코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다 할 건 아니고 우리가 이 책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BCD 코드라고 있습니다. 이게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이라는 뜻인데요. 바이너리 코디드 데시말. 우리가 10진수 이 데시말 숫자, 데시말이 10진수죠. 이 10진수를 표현하려면 4비트가 필요합니다. 십진수가 0에서 이제 9까지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4비트가 필요합니다. 0000에서 1001까지 해서 4비트가 필요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4비트가 필요한데요. 이렇게 이진수 중에서 요 0에서 1001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BCD 코드라고 합니다. 이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원래 4비트면 0000에서 1111까지 이제 값이 존재하는데 다 쓰는 게 아니고요. 다 쓰는 게 아니고 00000에서 1001까지만 쓰면 우리는 그것을 BCD 코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CD 코드에서는 자 이게 지금 10진수를 표현하기 위한 그 바이너리 코드이기 때문에 9 다음에 뭐가 돼야 되냐면 0에서 쭉 증가해서 9가 되면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당연히 0이 되고 1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제 요렇게 1001이 지나면 다시 0000이 되고 요 앞에 있는 비트가 0001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10을 표현하려고 하면 BCD 코드 2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겠죠? 숫자를 2개 표현해야 되니까 요렇게. 그래서 0001에서 또 0001 11이 되고 이게 10이고 쭉 해서 또 1001까지 가면 이제 19가 되고요. 그 다음은 이제 20이 돼야 되니까 0010 0000 해서 이렇게 20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요렇게 그냥 단순히 요 범위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BCD 코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BCD 코드는 조금 그 바이너리 넘버를 다룰 때 하고 조금 다르게 연산을 할 때는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걸 봅시다. 4 더하기 5 하면 9입니다. 오케이. 이진수로 해도 4 더하기 5는 9다.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4 더하기 8을 했습니다. 그럼 12가 나오겠죠? 12가 나옵니다. 그러면 4가 지금 0100이고 8이 1000인데 2개 더하면 1100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10인데요. 요거를 지금 BCD 코드로 생각해보면 BCD 코드 범위에 들어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12니까 BCD 코드로는 뭐가 돼야 되냐면 1하고 2가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10이라는 건 BCD 코드에 없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 1하고 2를 표시할 수 있는 숫자로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는 1, 000, 1하고 2, 0010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0000하고 1100하고 두 개의 차이를 계산을 해보면 두 개를 빼보면은 0110이 나와요. 6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12에다가 6을 더하면 2가 되고 1이 이제 캐리아웃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숫자를 더했는데 두 개의 BCD 숫자를 더했는데 이렇게 10 이상의 값이 나오면 10 이상 9를 초과하는 10 이상의 값이 나오면 결과에다가 어떻게 한다? 6을 더하게 됩니다. 그 6을 더한 결과가 이제 BCD 코드로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0001
00, 10. 여기 이제 000은 그냥 생략을 했습니다. 평이상. 마찬가지로 8 더하기 9를 할 때에도 요게 이제 8이죠. 1000. 여기서는 지금 그 부호는 없습니다. 부호는 생각하지 않아요. 자, 그리고 9니까 1001인데 더하면 17입니다. 17. 1001. 역시 10 이상의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6을 더해줍니다. 그러면 더하면 11101이 됩니다. 요게 요 4비트가 7이라는 숫자를 표시하고 앞에 있는 게 1을 표시하겠죠. 그래서 17이라는 게 이렇게 표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무슨 뭐 대단한 원리가 있는 건 아니고요. 무슨 원리고 뭐 이게 뭐 엄청난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약속이에요.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약속. 표시법에 대한, 줄이면 표시법에 대한 약속 그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예, 이게 뭐 디지털 시스템에서 바이너리 넘버를 이용한 무슨 뭐 원리거나 뭐 대단한 뭐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이진수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진수를 이용을 해서 이 세븐 세그먼트와 같은 이런 그 10진수 체계로 내가 표시를 하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바이너리 코드에서 3번 데시말 애리스메틱인데요. 이거는 뭐 10진수 연산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10진수 연산하는 걸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수준의 그 내용으로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크게 신경 쓸 거 없고요. 그 밖에 이제 8421 뭐 코드도 있고요. 2421 코드 XS3 뭐 이런 코드들이 있는데 한번 그 여기 지금 나타낸 게 그 베이스 웨이트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사실 뭐 저도 이 코드들을 어떤 시스템에서 어떤 용도로 다들 만들었었고 활용을 어떤 식으로 언제까지 했었는지 사실 정확히 모르는데요. 그냥 그 여기 있는 숫자가 요 숫자 곱하기 값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지금 2, 4, 2, 1이니까 다 더하면 그러니까 2 곱하기 1 더하기 4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입니다. 그러면 이제 9가 됩니다. 그래서 9라는 뜻이고요. 뭐 얘도 그냥 곱하면 됩니다. 2 곱하기 2, 2 곱하기 2, 1 곱하기 1이니까 5라는 숫자가 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XS3 같은 경우는 그냥 3 많은 숫자입니다. 0이니까 0보다 많은 3이 되고 다 3, 이렇게 3, 4, 5, 6, 7, 8 이렇게 올라가는데 그냥 3이 많은 그런 코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숫자를 만들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그 뭐 여러 가지 바이너리 코드들이 존재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안 쓸 것 같은데 혹시 또 모르죠. 뭐 어떤 특별한 시스템에서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레이 코드라는 게 나옵니다. 이 그레이 코드는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사용할 거예요. 이 그레이 코드는 뭐 컨티뉴어스 데이터에 사용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코드가 숫자 증가함에 따라 가지고 코드가 이렇게 있는데 코드에서 비트가 하나만 변해요. 보면 0000에서 0001로 요 한 비트만 바뀌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00 0001, 0010, 0011, 0100 이런 식으로 이제 원래 그 바이너리 코드가 증가를 하는데 여기서는 한 비트 바뀌었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는 2비트하고 2비트, 2비트하고 2비트, 2비트가 바뀌었습니다. 그쵸? 여기서는 또 한 비트 바뀌었는데 그 다음에는 3비트가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그 각 값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하는 비트가 많은데 이제 그레이 코드는 그냥 한 비트만 변하게 만들었어요. 여기도 보면 0인데 1 하나만 바꿨고 여기서도 1, 0으로 하나만 바꿨고요. 그 다음 것도 보면 이 0이 1로 하나만 바뀌었고
그 다음 0이 1로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1이 0으로 하나만 바뀌었고, 그리고 1이 0으로 하나만 바뀌었어요. 그리고 0이 1로 하나만 바뀌었고, 이런 식으로 그레이 코드는 하나만 바뀝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보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실제로 그냥 백지에다 써보면 되게 어려워요. 비트 수가 많아지면 진짜 헷갈립니다. 이거 못 씁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코드와 그레이 코드는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긴. 이 그레이 코드는 우리가 이 뒤에 가면 그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요 미니마이제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이때 그 카르노맵이라는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그때 카르노맵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코드가 그레이 코드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카르노맵을 줄여서 K맵이라고 하는데, 요때 이 K맵에 이 그레이 코드를 사용을 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이 좀 쉽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을 합니다. 뒤에 가서 자세히 그리고 계속 사용하게 될 겁니다. 이 바이너리 코드와 그레이 코드는 연산을 통해서 만들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요런 연산이 있는데, 요렇게 요런 연산자가 나왔는데, 이 연산자를 그 익스클루시브 OR이라고 합니다. 베타적 OR이다. 이 익스클루시브 OR은 되게 특성이 다양한데요. 그러니까 본질은 하나인데 얘를 설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어쨌건 가장 그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연산에 대한 특징이 이제 1의 개수가 홀수계면 결과가 1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하고 익스클루시브 O와 B라는 연산을 하는데, A가 둘 중에 하나만 1이면 이제 1이 되는 거예요. 1의 개수가 홀수계면 1이 된다. 그거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0, 1이거나 1, 0일 경우에 1이 된다는 뜻인데, 두 개가 그 다른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같으면 0이 나오고 다르면 1이 나오니까 다른지를 표시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두 개를 더한 결과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 익스클루시브 O와 B인데 11이면 0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11 더하면 0이죠. 캐리아웃이 발생하고. 그러니까 썸에 해당합니다. 썸. 익스클루시브 O와는 두 수를 더한 썸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개가 다른 걸 표현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 1의 개수가 홀수계냐 하는 것을 따질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두 개를 더했을 때 합이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익스클루시브와는 되게 다양한 그런 그 측면을 가지고 있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어쨌건 이 바이너리 코드에서 BCD 코드를 바이너리 코드에서 그레이 코드를 만드는 방법을 보면, 이렇게 바이너리 코드가 주어졌을 때 위와 같이 여기에 익스클루시브 OR을 취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거는 그냥 와야 될 거고요. 1로 그냥 내려오고, 그 다음에는 요 바이너리 코드의 앞 뒷값을 익스클루시브 OR을 취해서 이 그레이 코드를 만들어냅니다. 0, 1, 지금 1의 개수가 홀수계니까 1이고 1, 0 홀수계니까 1이 됩니다. 여기 있는 거 긴 거를 쭉 해보면 1은 그냥 그대로 내려왔고, 1, 0이니까 1, 0, 1이니까 홀수계 1이 나오고요. 이제 1, 1이면 짝수계니까 0이 되고, 1, 0은 홀수계니까 1, 0, 0이면 짝수계니까 0.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레이 코드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레이 코드에서 바이너리 코드로 넘어가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합니다. 이제 역순으로 하면 됩니다. 그레이 코드가 주어졌을 때 이제 바이너리 코드를 어떻게 만드냐면, 이게 처음에 이제 1이니까 그대로 내려옵니다. 처음에 요 앞에 이제 0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넘어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값하고 익스클루시브를 합니다. 이제 1, 1이니까 1의 개수가 짝수계죠. 그래서 0이고요. 0, 0은 또 0이고 0, 1은 1의 개수가 홀수계니까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계산을 하면 바이너리 코드에서 그레이 코드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런 작업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너무 설명이 복잡해지고 길어지니까 그건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스키 코드입니다. 이건 아스키 코드인데 아스키 코드는 뭐 아메리칸 스탠다드 코드 포 인포메이션 인터체인지라고 해서 기계가 있고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제 소통하는 방법은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물론 요즘에는 무슨 뭐 인공지능 스피커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이 그냥 말하면 기계가 알아듣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그 알아듣는 게 이 기계가 뭐 그냥 뭐 영혼이 있어가지고 알아듣는 건 아니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들어가서 소프트웨어를 거쳐가지고 이제 기계가 알아듣는 정보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겠죠. 자, 기계와 사람이 인터페이스를 할 때 사용하는, 그러니까 기계가 쓰는 언어가 있고 사람이 쓰는 언어가 있는데 요 둘 간의 어떤 약속, 요 정보가 기계에서의 정보를 사람한테 보여주거나 사람의 정보를 기계한테 넘겨줄 때 요 의사소통하는 요 약속이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인데 이 프로그래밍 그 언어든 뭐든 간에 이 약속에서 표시하는 해주는 부분, 문자들이라든가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둘 간에 약속을 해서 표시를 해줄 거냐 하는 부분, 그 표시하는 방법에 대한 그 체계가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아스키 코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사람이 나 A를 너한테 입력하고 싶어 라고 하면 A라는 값을 주면 이제 아스키 코드, 이 기계가 A라는 그 문자를 바로 이 전자 시스템 전압과 전류로 표현되는 그런 값의 형태로 A를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고요. A니까 요겁니다.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A니까 100001이라는 값으로 이 A를 바꿔가지고 기계한테 이렇게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기계는 A를 받은 게 아니고 100001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문자든 숫자든 기계는 전혀 상관 안 하고 그냥 이런 100001이라는 값을 받은 거예요. 그 값에 대한 처리는 어떤 뭐 이제 뭐 후속 과정에 따라 가지고 할 텐데, 그리고 이제 기계가 사람한테 어떤 값을 표시할 때에도 그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특수 문자인지 전혀 기계는 상관하지 않고 단지 기계가 예를 들어 101에 0100이라는 값을 그냥 출력했다고 합시다. 그 값을 그냥 모니터에게 뭐 이렇게 모니터를 출력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표시되는 실제 값은 100에 0100 해서 이렇게 R이라는 문자가 모니터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사람은 그냥 R이라고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과 기계 간에 그냥 뭔가 정보를 표시하는 그런 약속, 우리는 그 약속을 아스키 코드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C언어 시간 때 많이 사용을 했었던 그 아스키 코드입니다. 아스키 코드는 다양한 이제 컨트롤 캐릭터, 명령어들이죠. 사람이 어떤 그 기계한테 명령을 하고 싶을 때 동작에 대한, 그리고 어떤 그 동작을 요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방법이 이제 이런 아스키 코드를 기반으로 서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약속을 해놓은 거죠. 표시하거나 뭔가 정보를 둘이서 인터체인지를 할 때 내가 이런 그 명령은 바이너리 코드로 이렇게 내가 줄 거야 뭐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해놓은 겁니다. 자, 다음은 에러 디텍팅 코드인데요. 에러 디텍팅 코드가 있고 에러 커렉팅 코드도 있습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이제 디텍팅 코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커렉팅 코드도 있다. 그러니까 에러를 찾는 코드가 있고 에러를 고치는 코드가 있습니다. 모든 디지털 시스템에는 이 에러 디텍팅, 커렉팅 코드 혹은 방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전송에서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아주 강력한 에러 디텍팅 커렉팅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보내고자 하는 정보가 이제 음성이 이만했으면 실제로 날아가는 데이터는 거의 2배가 날아갑니다. 이렇게 원래 이 데이터가 있으면 얘를 에러 디텍팅 커렉팅 알고리즘을 돌리게 되면 2배만한 데이터가 나타나서 날아가게 돼요. 전송되는 건 실제로 이 값이 전송이 됩니다. 받는 쪽에서는 다시 이제 역과정을 거쳐가지고 원래 정보를 끌어내게 되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중간에 어떤 값이 왕장창 깨져도 다시 원래의 값으로 이 값으로 되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웬만큼 깨져도 다시 복원을 해냅니다. 하지만 정말 많이 깨지면 반 이상 이렇게 깨져버리게 되면 다시 복원을 못합니다. 그래서 통화할 때 이 스마트폰으로 통화할 땐 막 노이즈가 끼면서 잘 안 들리는 경우는 없어요. 아가 이렇게 노이즈 낀 아가 들리는 경우는 없어요. 그 중간중간에 문자가 살짝 없어지는 건 있죠. 아예 안 들립니다. 안 들리고 툭툭툭 끊기는 그런 그 에러는 생기지만 아가 이게 이런 노이즈가 낀 것 같은 그런 소리로 들리진 않아요. 이게 그 블럭 단위로 해서 그 채널 코딩을 하는 방법도 있긴 그런 방법을 쓰는 이유이기도 한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이 생기기도 하지만 하여튼 왕창 깨지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뭐 이런 무선 전송에서는 무조건 다 들어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무선 채널 환경에는 너무 많은 노이즈와 너무 많은 전파들이 이 안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에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낍니다. 그러면은 그럼 유선상에서는 안 하냐? 유선상에서도 다 합니다. 다 넣어놨어요. 어느 정도로 하냐면 CPU하고 여러분들 컴퓨터, 노트북에 혹은 스마트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옆에 주 메모리 장치가 있죠. DDR. 요 사이에서도 에러가 발생합니다. 이 채널에서도. 여기서도 그래서 간단한 에러 디텍팅하고 커렉팅 코드를 사용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기학을 배울 텐데, 물론 고등학교 때도 이 전자기학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은 배우긴 했죠. 자, 어쨌건 이 시스템이 이렇게 병렬로 와이어가 연결이 되어 있으면, 지금 이제 DDR 메모리 같은 경우는 64비트 버스 막 이런 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선이 왕창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근데 요 선에 신호가 흘러가면 막 이런 신호가 흘러가겠죠. 시간에 따라서 막 변할 거예요.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이런 그 전압, 전류값은 유도 기전력이라는 걸 발생을 해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발생을 하고, 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는 옆에 있는 선에 유도 기전력을 발생을 시킵니다. 전기를 일으켜요. 여러분들 이 버스 카드 이런 것처럼요. 버스 카드를 갖다 대면, 여기 장치에다가 버스 카드를 갖다 대면 여기서 이렇게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쏘고 있죠. 전자기파를 쏘고 있는데, 그 전자기파에 의해서 여러분들 카드 안에 들어있는 그 조그마한 그 마이크로 칩에 전기가 생성이 돼서 그 전기를 이용을 해서 얘가 어떤 동작을 하고 자기 정보를 다시 쏴줍니다. 무선으로. 그럼 얘가 인식을 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그런 일이 발생을 해요. 칩 안에서도. 그래서 에러가 잘 생기지는 않지만 그래도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메모리에서도, 이런 메모리 CPU와 메모리 사이 유선 채널 환경에서도 이걸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방법이 진짜 그 무선 채널에서 쓰는 방법들 같은 경우는 뭐 리드 솔로몬이니 블럭 코딩이니 비터비 코딩이니 하는 엄청 복잡한 알고리즘들을 사용을 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간단한 걸 해봅니다. 어떤 방법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페러티빗이라는 걸 써요. 페러티빗. 이 페러티빗은 지금도 많이 쓰는 방식이고요. 여기서도 메모리 같은 데서도 페러티빗을 쓰고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거는,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그 UART 유니버셜 직렬 전송 방식에서 다 페러티빗으로 하고 있습니다. UART. 뭐 직렬 전송 방식 중에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패러티 빗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분 패러티가 있고 오드 패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패러티는 뭐냐면 내가 전송하는 어떤 이제 그 데이터 단위로 전송을 할 텐데 이 내가 데이터 단위 이 전송을 할 때는 항상 1의 개수는 짝수야 라고 약속을 해 놓는 거예요. 시스템이 서로 약속을 해 놔야 됩니다. 오드 패러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어떤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데 항상 전송되는 1의 개수는 홀수개야 라고 서로 약속을 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요 4비트 단위로 전송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지금 이분 패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패러티 빗을 요 전송되는 비트 뒤에 한 비트 더 붙이는 겁니다. 이렇게 0비트. 그래서 0000을 보내면 뒤에 0비트라는 걸 하나 더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송되는 거는 뭐다? 00000이라는 5비트가 전송이 됩니다. 한 비트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0001이라는 데이터를 내가 전송하려고 할 때는 지금 이분 패러티니까 1의 개수가 짝수개여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홀수개니까 원래 코드에 하나 1이란 걸 더 붙여보냅니다. 그래서 전송되는 거는 0001, 1이 가게 됩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면 되고요. 오드 패러티는 뭐 마찬가지인데요. 0100이면 1의 개수가 짝수개니까 지금 홀수개로 만들어 보내기로 약속이 돼 있다면 뒤에 1이란 걸 보냅니다. 그래서 0101이 원래 코드고 패러티 빗으로 1을 붙여서 보냅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받는 쪽에서 예를 들어 지금 이분 패러티인데 00011이 전송이 되어 왔으면 오케이 전송된 거 맞아 이 데이터는 내가 사용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0001 여기 이제 뭐 1인데 여기 앞에 깨져가지고 하나가 1이 됐다고 합시다. 0에서 1로. 그러면은 딱 받았는데 1의 개수가 짝수개여야 되는데 홀수개네. 그럼 이 데이터는 지금 뭔가 어디선가 에러가 생겼구나. 어딘진 모르지만 에러가 생겼다라고 해서 이 데이터는 무시하거나 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시스템한테 요청을 합니다. 아까 그 보낸 데이터 중에 깨진 게 있어. 다시 보내줘. 근데 이런 거는 되게 좋은 시스템이고요. 대부분 이렇지 않고 그냥 깨지면 그냥 날려버립니다. 안 쓰죠.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깨지게 되면 깨졌다는 건 아는데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어느 비트가 잘못됐는지 어느 비트가 깨졌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디텍션은 되지만 커렉션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커렉션까지 하려면은 조금 더 뭔가 내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 여기 간단한 방법을 다시 나타냈는데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보내는 단위가 이렇게 해서 보내면서 가로축으로도 패러티 빗을 보냈고요. 세로축으로도 또 보냅니다. 이렇게. 이분 패러티 같은 경우에는 요 단위로 이제 보면 되는데요. 요 단위로 111이니까 홀수개죠. 그래서 1을 하나 더 붙여입니다. 이렇게 더 붙여 보내고요. 뒤에 뭐 오드 패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요거를 따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1을 이렇게 하나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이건 아니고 사실은 여기다가 이제 1을 더 붙여가지고 보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분 패러티, 오드 패러티가 이제 이렇게 시간 단위로도 데이터 단위 말고 시간 단위로도 뒤에 패러티 빗을 이제 붙여가지고 보내면은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깨졌다고 합시다. 여기가 깨졌어요. 원래 1이었는데 데이터가 (1이었는데) 0이 됐다고 합시다. 그래서 원래 이제 1이었으면 여기 1을 붙여서 보냈는데 이게 0이 되면서 갔어요. 그러니까 딱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요거를 전체를 각각의 비트를 익스클루시브 OR을 구해봅니다. 그러니까 1의 개수를 세보는 거죠. 1의 개수를 세봤더니 하나 둘 셋 넷 짝수죠. 그래서 이렇게 0이 됐고요. 0이 됐어요.
이게 다시 좀 지워서 다시 좀 해볼게요. 잠시만. 자,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시간 방향으로 해서 각각에 대한 페널티 빗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원래는 1이었는데 이제 0으로 바뀐 거고요. 근데 이게 지금 1이었는데 0으로 이렇게 에러가 생긴 건데, 그러면은 이제 가로 방향하고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이 방향으로 모두 다시 한번 받는 쪽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면 1의 개수를 이제 익스클루시브 OR을 통해 가지고 세어보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11 두 개니까 0이 나와서 페널티 비트가 맞다라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게 이제 1이 0으로 바뀌었으니까 111이고요. 했더니 여기서 이제 1이 나왔습니다. 이분 페널티인데 이게 1이 나와서 여기는 지금 뭔가 여기에서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으로도 다 해봅니다. 첫 번째는 1, 1, 1, 1이니까 0이 나와서 오케이, 여기는 문제가 없다. 두 번째 걸 해보니까 1, 1, 1이 나와서 1이 나왔습니다. 이제 뒤에 거는 나 0이 나올 거고, 그래서 여기에 문제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는 곳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 비트가 잘못됐다, 그래서 틀렸다, 요게 0이 아니고 1이었구나 원래, 그래서 0, 1, 1, 1이 원래 값이다 라고 판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찾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비트가 두 개가 깨지면 못 찾습니다. 두 개가 깨지면 찾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유선 채널이고 채널이 길지 않을 때 선이 짧을수록 에러율은 점점 더 낮아집니다. 멀어지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채널이 짧고 그리고 유선인 경우는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밖의 경우에는 사용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1.8장부터 해서 이제 이 1장을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갖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았습니다.